퇴직금 통장에 숫자가 찍히던 그날 박성호 씨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며 아침마다 지하철에 몸을 실었던 그가 이제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정확히 38년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출근했던 세월이었지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갑자기 빛이 너무 환해져 눈을 뜨기 어려운 그런 순간처럼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카페에서 그는 유난히 커피 향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색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첫 주는 꽤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일 없고 라디오를 들으며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평생 해야 할 일로 시간을 채워왔던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낯선 자유였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괜히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하니까 좋지요? 이웃 김 씨의 말에 그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대로 가만히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 몸이 움직이는 한 일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최기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성호야. 요즘 택시가 돈 된다더라. 면허 하나 사면 월 500은 기본이래. 오랜만에 들은 숫자 500이 그의 귀에 낯설게 울렸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묵혀두느니 무언가 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기철은 자신이 아는 중개업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이거 놓치면 후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그의 가슴은 오랜만에 뛰었습니다. 택시라 내가 운전은 자신 있는데 실은 젊은 시절 교통과에서 근무하며 운전대를 꽤 잡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차를 다루는 감각은 아직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직장 없이도 내 이름으로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은퇴 뒤 첫 기회가 눈앞에 온 듯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택시를 좀 해볼까 해. 아내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야지. 허리도 아프잖아. 몸이 아직 쓸만한데 왜 놀아? 운전은 내 체질이야. 퇴직금은 당신 노후자금이지 사업 미천이 아니야. 그냥 운전이지 무슨 사업이야. 택시 면허만 있으면 안정적이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안정적인 게 어딨어요. 제발 쉬어요. 하지만 성호 씨의 귀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불꽃이 타올랐거든요. 오랫동안 조직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자신 이름으로 벌어본다는 건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친구 기철의 손에 이끌려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미래의 안정은 개인 택시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에 묘한 힘이 있었지요. 기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요즘 인기 많아요.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중개사는 덧붙였습니다. 1억 2천이면 요즘 제일 괜찮은 조건이에요. 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진짜 샀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나도 사장님이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위엔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어깨를 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엔 꼭 해낼 거야.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혼자 면허증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그 한 장의 플라스틱 카드가 인생의 새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다시 설렘이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번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그의 꿈을 축복하는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비가 멈추면 그의 인생에도 폭풍이 찾아올 거란 걸. 아침 식탁 위엔 여느 날처럼 된장국 냄새가 났지만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이정자는 말없이 국을 휘저었고 박성호 씨는 신문을 펼친 채 기사를 보는 척했습니다. 신문엔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이라는 제목이 커다랗게 적혀 있었지요. 아내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거 진짜 할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계약 취소하세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신문지 위를 떠나 아내를 향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래? 다 끝났어. 끝났긴 뭐가 끝나요? 세상에 퇴직금 대부분을 택시 면허에 쏟아붓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집 수리도 하고 손주 교육비도 좀 보태줄 수 있었잖아요. 성호 씨는 신문을 접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놀면 안 돼. 몸이 아직 멀쩡하잖아.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 안 하면 불안한 건 알지만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요. 택시는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잖아요. 나도 해보니까 알겠더라. 세상에 쉬운 일 없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전뿐이야. 그럼 알바라도 하지 왜 그렇게 큰 돈을 쏟아부어요? 면허만 있으면 내 택시잖아. 남 밑에 안 들어가고 내 이름으로 벌 수 있다니까.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의 그 고집스러운 눈빛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일 욕심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남편이 느끼는 공허함과 가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너무 냉정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은 새 택시를 몰고 집 앞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체엔 새 번호판이 반짝였고 운전석엔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시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조심 좀 해요. 그는 창문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정자 씨, 나 운전은 당신보다 오래 했어요. 걱정 마요. 그날 밤 아내는 불을 끄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의 남편은 툭하면 뒤척였고 때때로 낮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잘 되기를. 제발 그 돈이 헛되지 않기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친구 최기철과 함께 중개업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기철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요즘은 앱 호출이 잘 돼서 손님 걱정이 없어요. 진짜 돈 돼요. 성우 씨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 나도 젊을 땐 성실하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돼.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하시면 대박 납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 애들은 성실함이 없어요. 그 말은 성우 씨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묵묵히 일했던 자신에게 누군가 성실하다고 말해준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자신감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잘하면 우리 노후 걱정 없어. 그 말 옛날에도 들었어요. 주식한다고 했다가 반토막 났잖아요.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야.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했죠. 그녀는 식탁 위에 밥을 툭툭 건드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면허 샀다면서요? 요즘 택시 앱 경쟁 심한 거 몰라요? 수수료가 반이래요. 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내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단순히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성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컵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물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자존심이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택시를 보러 나갔습니다. 엔진을 켜고 미등을 켜자 어둠 속에서 택시는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새 출발이야. 그는 핸들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 안엔 아직 새 냄새가 가득했고 계기판의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이 길로 간다. 그 말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의 이면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고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아내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택시 옆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마치 젊은 날의 신입사원처럼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해봐요. 대신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자리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믿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니까. 새벽 공기가 아직 싸늘하던 어느 날 박성호 씨는 택시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첫 운행을 나가는 날이었죠. 손바닥에 닿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낯설기도 신성하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시 출근이다. 은퇴한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고 피가 도는 느낌이 오랜만에 살아났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점심은 챙겨 먹어요. 이제 당신이 나 챙겨줄 나이가 됐네. 괜히 피곤하게 오래 하지 말고요. 첫날이니까 분위기만 익혀요. 그녀의 말에는 걱정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시험해 보는 거지. 택시를 몰고 차고지에서 나올 때 하늘은 희미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로엔 아직 차량이 많지 않았고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새벽 안개 사이로 번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내 두 번째 인생의 첫걸음이구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한 구절이 이상하게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인생 뭐 있나 한번 사는 거지. 그 가사가 그에게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첫 손님은 정류장 근처에서 택시를 세워 손을 흔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서울역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승객은 출근길 직장인이었고 차 안에서 잠시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편안하시네요. 택시 타면 가끔 거칠게 말하는 기사님들 많은데 오늘은 기분 좋네요. 그 말 한마디에 성우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이라 그런가 봅니다. 첫날이요? 그럼 앞으로 대박 나시겠네요. 그 짧은 대화가 그날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손님은 1,000원짜리 한 장을 더 내밀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커피 한 잔 하세요. 그는 그 돈을 고맙게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돈 1,000원이었지만 그 안엔 인정받는 기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핸들을 잡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아직 나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손님은 새벽시장 상인이었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박스를 들고 타더니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도와줘요. 요즘 허리가 영 시원찮아서. 그는 재빨리 내려서 짐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야, 젊은 기사들도 이런 배려 잘 안 하던데 고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자존심이 깨어났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왔던 그 본능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나는 여전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오전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엔 도시락을 꺼내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식은 김밥이었지만 세상 어떤 식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일상이야.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차창 너머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필요한 존재감이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수입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19만 8천 원 벌었네. 괜찮지?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기름값 빼면 얼마 남아요? 그거 빼면 한 15만 원쯤? 그럼 일주일에 얼마예요? 80만 원 정도. 그게 다예요? 그녀의 표정엔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즐거우면 그걸로 됐죠. 그날 밤 성우 씨는 택시 영업일지를 꺼내 첫날 성적표를 적었습니다. 하루의 수입, 손님 수, 감사 인사 횟수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나도 이제 진짜 사장이네. 그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내가 남겨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전운전.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될 거예요. 그 한 줄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모 뒤편, 작게 적힌 또 다른 문장.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야. 그 문장은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른 채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불을 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라디오에서 어제와 같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생 뭐 있나? 오늘도 달려보자. 그는 이불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달리게 될 길에 이미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자 그의 택시 안엔 땀 냄새와 먼지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을 켜면 연료 게이지가 눈에 띄게 줄었고 주유소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름값이 이게 말이 되냐? 기름값은 그가 일 시작할 때보다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오는 돈 중 절반 가까이가 기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참으면 낫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단 한 번도 호락호락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앱 호출 수수료가 올랐고 차량 정비비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차량을 산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를 바꿔야 한다고 정비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요즘 차들은 전자식이라 교체비가 꽤 나와요. 얼마요? 한 150만 원쯤 생각하셔야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한 달 수입 250만 원, 기름값 9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앱 수수료 25만 원, 세금과 정비비까지 합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손님 태우려고 나오는 건지 기름 사러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라디오를 틀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처음엔 다 괜찮다고 하지. 그의 어깨는 점점 굽어갔고 허리 통증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눈은 침침했고 허리는 아팠지만 쉬면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쉬어요. 아내의 말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라도 안 나가면 손님이 도망가. 운전은 리듬이야. 그 말에 아내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던 어느 날 손님이 거의 없던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창 너머로 편의점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선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숙이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는 1시간에 10,000원은 벌겠지. 근데 나는 하루 16시간 뛰어서 남는 게 얼마나 되나?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습니다. 몸으로 버는 돈이 이렇게 고되고 불안정한 줄을요. 며칠 뒤 세무서에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개인 택시 사업자 부가세 신고 안내문. 그는 봉투를 열어보다가 머리를 쥐어잡았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이게 다 뭐야?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공무원 시절 늘 이런 서류를 받아보는 사람이었지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서류가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 수입이 줄고 카드값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넣는 카드, 정비소 카드, 심지어 커피 한 잔까지 모두 할부였습니다. 퇴직금 2억 중 1.2억은 면허에 들어갔고 이제 남은 건 3천만 원 그마저도 생활비로 빠져나간다. 그의 머릿속 계산은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이 되자 그는 냉방비가 아까워 창문을 열고 달렸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손님들 요즘 더워서 다 앱으로 불러. 길거리 승차는 거의 없어. 동료 기사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앱 호출은 이미 대형 택시회사와 젊은 기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의 호출은 점점 줄어들었고 새벽 내내 빈 차로 돌아다니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피로가, 손끝엔 초조함이 쌓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엔진을 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대신 흐린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나?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귀엔 아직도 친구 최기철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형님, 요즘은 택시 하나면 노후는 걱정 없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식탁 위에 영수증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기름카드 연체됐어요. 다음 달부턴 이자 붙는다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이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신 너무 성급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면 뭐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날 밤 그는 차고지로 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힘없이 울렸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겨우 비췄습니다. 이 녀석도 지쳤나 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달려야지. 안 달리면 쓰러지니까. 그가 다시 도로로 나설 때 어딘가에서 천둥 소리가 멀리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너지는 노후의 경고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직 버틸 수 있다는 작은 희망 하나만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초가을 아침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택시 면허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 세무서에서 보낸 우편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 관련 추가 확인 요청.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착오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장 친구 최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왜 명의가 다르대? 아, 그거요?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시스템 문제예요.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기철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지? 에이, 형님. 내가 언제 형님 일에 허튼 짓 한 적 있어요? 그는 잠시 마음을 놓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체납세금 통지서였습니다. 귀하가 인수한 차량은 전 소유자 체납 이력이 있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압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손이 떨렸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글쎄, 내 택시가 압류될 수도 있대. 그게 말이 돼요? 그는 즉시 중개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한강 건너 작은 골목에 있던 그 사무실은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는 낡은 전단지만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승합 자동차 매매 글씨는 색이 발에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서서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면허를 샀는데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계약서나 송금 내역 있으십니까? 그는 손에 쥔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정식으로 했어요. 직원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중개업 허가 없는 개인명의 거래네요. 불법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드는 폭탄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제 면허는요? 법적으로는 아직 전 소유자 명의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고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철이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가족처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다시 패배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난 늘 이렇게 순진했을까? 왜 믿으면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걸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기철 씨 뭐래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갔어. 뭐라고요? 기철이 잠수 탔어. 사무실도 없어졌고 전화도 꺼놨어. 세상에 그럼 우리 돈은요? 없어. 다 끝났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당신 세상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 그냥 믿었을 뿐이야. 믿는다고 다 사람이에요? 당신은 너무 착했어요. 너무 순진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등을 돌린 채 울고 있었고 그는 방 구석에 앉아 면허증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 장의 카드가 이제는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나를 망쳤구나. 그는 면허증을 손으로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택시를 몰고 한강 다리 위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다리 아래로 검은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잠시 시동을 끄고 차 안에 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휴대전화 속 가족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녀가 웃고 있었고 아내가 그 옆에서 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끝낼 순 없지. 그는 다시 시동을 켰습니다. 엔진 소리가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그는 도로변에서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지만 그 쓴맛이 오히려 현실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밑바닥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의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잿빛이었습니다. 며칠째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거실에선 밥 짓는 냄새도 TV 소리도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치우지 못한 영수증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그 종이들을 바라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이정자는 주방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생각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갔다고? 당신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말하지.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돈이요? 그게 우리 돈이었어요. 우리 노후였잖아요. 나도 몰랐어. 정말 그럴 줄은. 그게 더 문제죠. 몰랐다는 거.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배웠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그랬지? 그는 한마디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삶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랑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원답게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 사기 사건 피해자 명단에 이름 있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거기 피해자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랬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내는 옆에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라. 아니요, 엄마. 이제는 확실히 말해야 돼요. 아버지는 늘 그래요. 뭐든 괜찮다 해보자 그러다가 항상 이렇게 돼요. 그 말이 떨어지자 성우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할 소리냐? 제가 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평생 착하게만 살아서 뭐가 남았어요? 사기나 당하고 가족 고생시키는 게 착한 겁니까? 그만해라, 민수야. 아내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성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다 망쳤다. 그는 신발을 집어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몰라. 그냥 나갔다 올게. 그의 뒷모습이 현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종이컵 커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별것 아닌 인생이구나. 평생 남을 위해 일하고 퇴직 후에도 일하려 했는데 돌아온 건 빚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게 노후냐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였더라.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찍힌 통장 잔고를 보고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87,000원. 마지막 잔고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전기세를 내야 할지 밥을 사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온통 가족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이정자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민수는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르기나 할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집 밖을 서성였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연기가 허공에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집안 불을 모두 꺼놓고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에서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됐어요? 그때처럼만 살면 됐는데. 그녀는 목소리를 삼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 손에 들린 택시 열쇠, 그리고 피곤에 절은 얼굴. 나 이제 어떡하지? 그의 말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닦아요. 그는 그 수건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수건에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난 이제 뭐가 남았을까? 그는 손을 내밀어 허공을 짚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나가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아직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그 한마디가 그를 간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이제 가족한테조차 짐이야. 그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조금 다를까?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덮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던 어느 새벽 박성호 씨는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엔 택시키 대신 면접 안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모집, 초보 가능, 나이 무관. 그 문구가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면접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남 밑에서 다시 일해야 하는구나. 자존심이 목을 조였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고 안쪽 사무실엔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대부분이었고 몇몇은 그를 흘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도 기사하시려나 봐? 그 말이 귀에 꽂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밀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접관은 나이와 경력을 묻더니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 경력은 길지만 체력이 좀 걱정이네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전은 몸보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면접관은 잠시 웃더니 그래요. 그럼 한 달은 시범 기간이에요라며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불씨가 미약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첫 출근 날 그는 회사 앞 차고지에서 허리 굽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쓴 그 노인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죠? 최재만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박성호입니다. 나보다 젊으시네. 그래도 이제 동료니까 반갑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둘은 같은 노선의 차량을 맡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손님이 몰리는 시각 함께 차를 세워놓고 담배 한 대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세상 택시가 돈이 안 돼요. 재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왜 아직 하십니까? 이거라도 해야 버티지요. 가만히 있으면 더 외로워집니다. 그 말이 성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외로워진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나도 옛날에 집안 다 말아먹었어. 재만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친구 믿었다가 크게 당했지. 그때 느꼈어. 돈은 다시 벌 수 있는데 사람은 잃으면 끝이더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그럼 다시 하면 돼. 성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형님, 일은 그냥 일로 생각하세요. 너무 의미 두면 마음만 다쳐요. 일로만 보면 허전하지 않습니까? 허전해야지.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 근데 허전하다고 멈추면 안 돼요. 그 말에 성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들은 수많은 조언 중 가장 가슴에 닿는 말이었습니다. 점점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출근길엔 서로에게 커피를 건네고 퇴근길엔 하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도로 위에 눈발이 흩날리고 차창 밖으로 희미한 가로등이 번졌습니다. 눈 오는 날은 손님이 많아요. 재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 집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손님을 태울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집으로 가는 중이겠지. 그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승객이 감사합니다라며 내릴 때마다 그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제마는 그에게 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씹고 웃어요. 입이 심심하면 마음도 심심해져요. 그는 그 껌을 받아 씹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번지자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오늘은 조금 덜 힘들었어.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후로 그는 새벽마다 제만과 같은 도로를 달렸습니다. 함께 새벽 안개를 헤치며 밤의 고요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지만 묘한 동료애가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하루 잘 버텼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제만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무사히. 그들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돈보다 값졌고 실패보다 진실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은 사람을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배우는 자리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밤하늘엔 눈이 멈추고 도로 위엔 희미한 달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도 무사히.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새로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키고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겠지.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점퍼를 걸치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세월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엔 아직도 삶의 무게가 있었지만 이번엔 그 무게가 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차고지로 향하는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는 한 손에 뜨거운 캔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고 라디오에서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한 일상이 이어집니다. 그 문장이 왠지 낯설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평범함이 가장 큰 소원이었으니까요. 도심으로 들어서자 신호등 불빛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간간히 출근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며 도로 위를 바라봤습니다. 이 길 위가 이제 그의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래, 난 다시 시작한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손님은 이른 새벽 출근길의 간호사였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쓴 채 피곤한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몰며 거울 너머로 손님을 살폈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팬 그 얼굴에서 예전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밤 근무 마치셨죠? 네, 오늘은 유난히 힘드네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덕분에 살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위로되네요. 그는 그 미소 하나로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손님은 공사장으로 출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기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전 이미 한 잔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마셔요. 새벽엔 이게 최고잖아요. 둘은 길가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푸르러지고 동쪽에서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뜨거운 커피 향과 함께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새벽 공기가, 이 뜨거운 커피가, 그리고 이 일상이 참 소중하다는 걸. 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앱 호출이 오면 신속하게 응답했고 손님이 타면 미소로 맞았습니다.
그의 택시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이 음악 좋네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차분해야 도로가 안전하죠. 그 말에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최재만 씨와 휴게소에서 마주쳤습니다. 형님, 오늘은 얼굴이 좀 펴졌네. 그래요. 이제야 조금 익숙해졌나 봅니다.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버티면 다 지나가요. 그래도 버틴다는 게 쉽진 않네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지.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들고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각자의 사연, 각자의 살. 그 안에 자신도 있다는 게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우연히 라디오 사연 코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 후 택시를 하세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세상을 본다고 하시네요. 그는 잠시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사연의 마지막에 DJ가 말했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말에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의 하루를 연결하고 있지. 그는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퇴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안고 걷는 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하루를 버티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밥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예, 손님이 많았어요.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된장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냉기가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조용히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손님 23명, 수입 18만 6천 원, 감사 인사 15번. 그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쓰며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달린다. 그 말엔 더 이상 절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평범한 의지, 그리고 하루를 버티는 사람의 담담한 다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그의 손끝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타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길 위의 풍경도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고 창밖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하지. 옛날엔 이런 노래 들으면 괜히 마음이 허했는데 이제는 그냥 따뜻하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퇴근길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아이 손을 잡고 택시를 세웠습니다. 망원동 아파트로요. 그는 잠시 백미러를 통해 손님을 봤습니다.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딸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냐? 딸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이게 웬일이냐? 아이, 즉 손녀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할아버지야? 응, 하은아. 아빠 차 타자.
차 안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요즘 택시 하신다면서요? 그래. 요즘은 괜찮다. 몸도 이제 익숙해졌고.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도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 말에 그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그래, 내 엄만 늘 그런 사람이지. 말은 매섭지만 속으론 따뜻해. 딸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요즘도 그 얘기 자주 하세요. 아빠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그들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몇 달의 거리감을 녹이는 마법 같았습니다. 손녀 하은이 뒷좌석에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택시 운전 재밌어요? 응, 재밌지. 하은이 같은 손님 태우면 더 좋고. 그럼 나중에 할아버지 차 또 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그 말에 하은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작은 손뼉 소리에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착지에 도착하자 딸은 요금을 계산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 이건 제가 드릴게요. 오랜만에 탔는데 그냥 내드려요. 야야, 손님은 손님이지. 규정은 규정이야. 그래도 아빠한테는 특별히 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근데 돈보다 더 반가운 게 있다. 뭔데요? 오늘 너희 얼굴 본 거. 그게 제일 큰 수입이야.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지영이랑 하은이 탔었어. 아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 그 애가 택시를? 응. 우연이었지 뭐. 근데 참 오랜만에 웃더라. 그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애도 마음이 풀렸나 봐요. 그 말에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며칠 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냥 그렇다. 왜? 그 카드 연체된 거 제가 처리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그런 건 내가 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일 다시 시작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늙은 사람은 그냥 버티는 게 일이지. 그래도 요즘은 덜 힘들다. 그럼 됐어요.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에게 듣는 대단하다는 말이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습니다. 그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가족 안으로 돌아가는 거야. 며칠 후, 주말 오후, 그는 택시를 세우고 하은이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놀이터 오실 수 있어요? 놀이터? 갑자기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잖아요. 그 말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간다. 바로 간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말했습니다. 왔어요? 응. 냄새가 참 좋네. 지영이가 끓였어요. 당신 오신다고.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웃으며 국을 퍼주었습니다. 아빠, 예전처럼 맛 좀 봐요. 그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지 집밥은 이런 거야. 식사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녀 하은은 택시 얘기를 해달라며 졸랐고 그는 도로 위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을 태워주면서 참 많은 걸 배웠단다. 사는 게 다 비슷하더라. 다들 힘들어도
서로 인사하고 웃으면 살만해져.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택시 기사 할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할아버지처럼 사기당하지 마라.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많이 변했네요. 그래, 뭐가? 예전엔 항상 조급하고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해 보여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올라갈 힘이 생긴다더라.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쉬는 건 나중에. 지금은 달릴 때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래요. 달리더라도 천천히요. 밤이 깊어가자 그는 택시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가족 안으로 돌아왔구나.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지난 모든 시간의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차창 너머로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고 도심의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성호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의 모든 것이 익숙했고 손에 쥔 핸들도 더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그 속엔 작은 기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길가에 가로수를 스치며 불어오는 바람, 손님이 내리며 감사합니다라고 남기는 말, 신호 대기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한 소절, 그 모든 게 그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그날 아침 첫 손님은 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의 가방이 커서 차 문을 간신히 닫았습니다. 학교까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차 안엔 조용히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착할 즈음 아이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나이 많으세요? 왜 물어보니? 할아버지 생각나서요. 항상 고맙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인사 잘하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이야.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 짧은 인사에 하루의 피로가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비를 맞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젖었네요. 네, 갑자기 비가 와서요. 그는 뒷좌석 창문을 살짝 올려주며 수건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닦으세요. 택시 타면 추워요. 기사님이 이런 거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옛날엔 저도 비 맞으며 다녔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 어떤 돈보다 값졌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최재만 씨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좀 편해졌나 봅니다. 그게 돈보다 귀한 거예요. 두 사람은 종이컵 커피를 마시며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삶의 행렬, 그 속에 자신이 작게 남아 누군가의 하루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에 부딪히며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한 젊은 남자가 우산 없이 뛰어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저 좀 태워주세요. 그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늦을 뻔했어요. 남자는 젖은 머리를 닦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늦을 때가 있죠. 중요한 건 도착하는 거죠. 그 말에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붙을게요. 도착 후
남자는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응원 감사합니다.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말을 다 하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그날 저녁 휴대폰으로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익명 손님이 별점 5점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날 기사님 말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일하는 이유구나.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그래요? 그냥 요즘 손님들이 참 고맙더라고. 손님이 고맙다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택시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듣다 보면 나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행복이 꼭 큰 집이나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하루를 버티고 누군가의 하루에 도움이 되면 그게 행복이지.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누군가의 인사를 듣는 자리, 감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내 노후의 진짜 자산이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비가 우울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살았어.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그의 목소리가 잔잔히 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는 어제의 빗냄새가 남아 있었고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켜며 미소 지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그는 라디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응원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부드럽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빛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던 어느 오후 박성호 씨는 차를 세워두고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고 손끝을 감싸는 온기가 오랜만에 기분 좋았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을 들고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멀리서 까치가 지저귀고 길가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때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대규모 택시 면허 사기 사건의 주범 최모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중에는 은퇴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이며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이름 최모 씨.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기철.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능청스럽게 웃던 얼굴. 형님 믿으세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이 다시 귀를 때렸습니다. 잠시 후 기자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여전히 경제적 회복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조용해진 휴게소에 봄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냄새가 식어가며 공기에 섞여들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결국 잡혔구나.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아내가 늘 말하던 세상엔 정의가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엔 이상하게도 미움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마지막으로 기철과 마주 앉았던 날이 스쳐갔습니다. 커피숍 한 구석, 기철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때 그는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에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도 그때는 살려고 그랬겠지. 그 한마디가 나오고 나서야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뉴스 들었어? 무슨 뉴스요? 기철이 잡혔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는지 몰라요. 그래, 근데 이상하지. 난 화가 안 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한때는 그 사람처럼 욕심이 앞섰잖아.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택시 안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오래된 면허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카드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뒤집혔지만 이젠 그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면허증을 손에 쥐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너도 나처럼 고생 좀 해봐라, 기철아. 근데 나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그에게 다시 살아볼 기회를 빌어주는 기도. 그는 그제야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뉴스 때문이죠? 그래. 근데 있잖아. 기철이도 결국 나처럼 길을 잃었던 것 같아. 누군가의 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 그의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그랬잖아요. 결국 다시 찾았잖아요. 그래, 덕분에. 식탁 위엔 따뜻한 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국을 한 숟갈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 사람이 밑바닥에 닿아야 진짜 자신을 보게 되나 봐. 그래도 당신은 그 밑에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용서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 사람도 나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택시 안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손님 21명, 수입 17만 원. 뉴스에서 기철이 잡혔다는 소식. 미움보다 연민이 남았다. 그도 나도 결국 같은 길 위를 달렸던 사람들. 그는 펜을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엔 라디오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시트를 뒤로 젖히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창밖엔 봄밤의 달빛이 비쳤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용서받은 것 같다. 그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깨어났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엑셀을 밟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도로는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철아, 내 덕분에 내가 인생을 다시 배웠다. 고맙다. 그리고 부디 평안하길.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그의 마음은 오래된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벽 4시 반, 박성우 씨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깨어나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고 골목가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커튼을 젖히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먼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포트에 김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든 듯 했습니다. 그는 머그잔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운 맛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예전엔 그 쓴맛이 삶의 고단함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맛조차 익숙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마당을 지나 차고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그가 늘 타던 은색 택시가 반짝이는 이슬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차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엔진을 켜자 낮게 울리는 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맞춰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길 위에도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DJ의 목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도로로 나서자 세상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출근하는 청소차, 신문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만이 길 위를 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눈송이 몇 개가 흩날렸습니다. 그는 와이퍼를 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눈이 오는구나. 첫 손님은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드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님. 새벽에도 일하시네요. 예, 뭐. 이제는 새벽이 익숙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성실한 분도 드물어요. 그의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덕분에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네요. 차는 천천히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루의 일부구나. 누군가의 아침을 함께 만드는 사람. 두 번째 손님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병원까지 부탁드려요. 예, 천천히 가드릴게요. 그는 조심스레 운전했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 작게 숨을 쉬고 있었고 뒷좌석에서 부부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룸미러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 내 자식들처럼 힘들겠지. 그래도 저 손만 놓지 않으면 된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 젊은 남자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기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신들도요. 그리고 아이 잘 키우세요. 그 말에 젊은 부부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며 도시가 깨어났습니다. 도로엔 차들이 늘어나고 신호등 불빛이 바삐 깜빡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점심 무렵 그는 잠시 공원 앞 벤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벤치 옆에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아내, 아들, 딸, 그리고 손녀 하은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네.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 냄새가 퍼졌습니다. 참 고소하네. 그는 혼잣말하며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갑자기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 맛이 삶의 맛이구나. 해질 무렵 그는 마지막 손님을 태웠습니다. 퇴근길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기사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요? 다 같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런 시간에까지 일하시잖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제 하루죠. 이게 나한텐 일상이니까요. 직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려갔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손님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하루를 버티며 사는구나.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제 들어가.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평범했지. 근데 참 좋았어. 그래요, 조심히 와요. 응, 오늘도 무사히.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어느 불빛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퍼졌습니다. 그 주름 속엔 슬픔, 후회, 그리고 끝내 이겨낸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택시 문을 닫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의 자갈이 사박사박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무사히 부탁한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국 냄새가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응, 오늘은 평안했어.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참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문을 통해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에서 DJ의 마지막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셨나요? 내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무사히.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